탈핵희망 국토도로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정희 교육감님, 실적시장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런 그 포럼에 주제 발표자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저는 최근에 여러 곳을 다니며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맨 처음에 드리는 질문이 그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핵발전소가 핵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멀리 체르노빌 때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고 그때는 경험을 얻지 못했지만 그때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2011년 후쿠시마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일찍이 체르노빌의 핵사고부터 교훈을 얻은 유럽은 이미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책상 위에서의 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 입증되고 실제 사회 시스템 또 산업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탈핵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로부터도 교훈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서울이 많지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됐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될 우리나라 핵산업계는 후쿠시마 핵사고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핵산업계의 그 판단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그들의 길로 가게 놔두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우리는 핵사고 자체가 단지 어떤 하나의 이제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사고와 얼마나 그 차원이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또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사고가 단지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깨워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핵사고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공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어디에서나 이루어지지만 일단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학생들한테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교육해야 될 내용이 그것이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해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지식을 깨달아 알아서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지식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깨달아 알아서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해서 몸으로 자기가 막아내는 노력을 어떤 형태가 됐든지 앞장서 행동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게 핵발전소에 대해서 몸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쩌보면 지금 이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깨워놓으면 그분들은 움직일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물성적인 지식을 조금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고, 그래서 다들 이제 다 아실 내용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938년의 일입니다. 지금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자료집에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38년이면 불과 76년 전입니다. 76년 전에 인류에 의해서,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핵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핵이 분열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사건이 되었는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 핵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핵은 깨질 수 있는 성질의 물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127억 년 우주 역사에서 지금은 우주 탄생을 빅뱅 이론으로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127억 년 빅뱅, 대폭발이 일어난 첫 순간, 1초도 안 되는 짧은 첫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우주를 평형으로 해서 우주가 균형을 이루는 모든 힘과 상수들이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결정이 됩니다. 종교에서는 창조로 봅니다. 그때 어떠한 힘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네 개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 큰 힘에서 작은 힘의 순서입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강한 핵력에 의해서 물질의 핵은 보호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15개의 상수가 만들어집니다. 상수값이 결정됩니다. 중력상수, 전하의 질량, 양자의 질량. 그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 15개의 상수와 4개의 힘에 의해서 우주는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강한 핵력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가 있고 원자는 바깥에 전자가 돌고 내부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위험한 게 아니라 물성적으로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부에 있는 원자 핵에 대한 얘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극복할 수 없고 생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물질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자 핵은 물질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수가 92개인 우라늄이 가장 무거운 물질로 46억 년 동안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1938년에 이 우라늄의 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라늄은 235와 238이 있는데요. 238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합니다. 분열될 수 있는 것은 235입니다. 235가 92번에서 235가 되는 것은 2배가 아닙니다. 2배이면 184개이죠. 그런데 중성자와 양성자와 같이 184개의 질량수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번호가 질량이 커지다 보면
그 성향 자체가 이제 양성자보다 중성자 수가 많아지는 원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무거운 물질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우라늄인데 우라늄의 경우 보게 되면 양성자는 92개지만 중성자가 143개입니다. 1.5배 많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보다 중성자 수가 많은 모든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는 방사능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은 중성자 수가 많은 놈이 방사능 물질입니다. 자, 조금 제가 물리적인 얘기를 좀 조금 길게 했는데요. 금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그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지 않은 1.5배 많은 우라늄이 사실은 그 분열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과학자가 중성자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253개 되는데 거기에 하나 들어가니까 235개 되는데 236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92개, 중성자가 143가 들어가서 144가 됐습니다. 하나가 더 늘어나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도 예상 못했어요. 얘가 그거 하나 더 가지고 더 무거운 물질로 가만히 있지를 않고 갈라진 거예요. 분열이 돼버린 겁니다. 몇 개로 분열되느냐? 뭐 10개, 20개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2개로 분열됩니다. 또는 3개로 분열됩니다. 그 이상 분열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의 지구 환경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겁니다. 자, 도대체 만들어진 물질이 뭐길래 그러느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는 방사능 세슘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세슘도 양성자보다 중성자 수가 1.5배 정확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성자 수를 계속 내보내면서 양성자와 같아질 때까지 이놈이 방사선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물성의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만들어진 방사능 세슘 같은 물질들은 어떻게 변화를 해서 사라져가는가? 지구상에서.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흐르듯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제로가 될 때까지 중성자를 계속 밖으로 내보내는데 하필이면 열 에너지로 내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방사선이라고 하는 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보내는 그 자체가 어떠한 의미냐? 얼마 동안 내보내느냐? 방사능 세슘은 다른 것보다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고 10배 반감기 10배 정도가 필요하니까 300년 동안 계속 방사선을 내보냅니다. 그 300년 동안 내보낸 그 물질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거는 처음부터 존재도 안 했던 물질입니다. 76년 전에는. 그럼 76년 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 환경, 지구 생태 환경은 어땠는가? 그때는 우라늄이 토륨으로, 토륨이 라듐으로, 라듐이 라돈으로 이렇게 하면서 땅속에서 그러한 자기 붕괴가 그냥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연방사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억 년에 걸쳐서 인류 같으면 수백만 년에 걸쳐서 그 자연방사능에 적응을 해왔던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적응이 되어 왔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인간이 만든, 인류가 만들어놓은 인공 방사능 물질이 만들어놨는데 어디로 갔느냐? 땅속에 계속 있느냐? 아니게 된 상황이 온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렇든 아니면 핵사고가 나서 그렇든 토양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러한 물질을 안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물질이 그렇게 위험해서 그걸로 해서 한번 오염이 되면 300km 반경의 모든 땅이 거의 대부분의 땅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물질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라도. 예, 그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방사능 세슘 안 만들어집니다. 핵분열 같은 거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핵분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은 무엇밖에 없느냐면 핵발전소밖에 없습니다. 핵발전소가 아니면 이러한 핵방사능 물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핵발전소를 단지 발전소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미래가 그 만들어지는 핵방사능 물질에 있다고 하면 그 방사능 물질을 끊임없이 만드는 핵발전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발전소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결국은 생태 환경적으로 삶의 터전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무서운 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 지구상에 나와서는 안 될 무서운 시설이죠. 그것은 고마운 발전소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핵분열이 일어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공식 아인슈타인의 MC 자승입니다. 광속도에 제곱을 했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1g이면 수십 톤의 석유 에너지와 맞먹는 에너지를 냅니다. 그 에너지 처음에 탐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이용해서 지구의 에너지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시도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몰랐느냐? 핵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의 위험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1938년에 핵분열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 불과 7년 만에 인류는 모든 인력과 지력과 정보를 동원해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핵폭탄을 만들어냅니다.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다시는 7년 만에 그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이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45년 7월 달에 처음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실험을 할 때 어디에서 봤느냐? 바로 코 밑에서 봤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다 피폭돼서 바로 죽었어요. 그만큼 무지했어요. 그 물질이 가지는 위험성에서 전혀 과학자들도 몰랐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욱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폭탄이 무슨 폭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히로시마 상공 1945년 8월 6일 우리는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치하죠. 히로시마 40만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40만 살고 있는 도시 상공 500m에다가 터뜨립니다. 그것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알았으면 못 터뜨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지구상의 온도가 6000도가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거기서 나온 방사능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순간에 8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을 인간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나가사키에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핵무기 경쟁에 들어가는데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의 잣대는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됐어요. 포츠담 회담에서 그때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핵무기가 있다. 그거 가지고 최대의 자기 미국의 이익에 원하는 대로 회담을 이끌어갑니다. 그때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 강대국의 이제 그 주권자들이 야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 플루토늄이 필요합니다.
플루토늄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말씀드린 핵발전소의 핵반응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핵반응로 안에서 핵 분열을 시키면 이호산보다 작은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소기호 92번보다 작은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소기가 2개나 많은 94번 플루토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 2개의 물질로 갈라지면서 짝을 다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원소에도 속하지 못하는 짝이 없는 중성자가 2개에서 3개가 만들어집니다. 3개가 남게 되는 거죠. 그 2개에서 3개가 옆에 이제 다시 또 원소를 때려서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는데요. 그 원소가 우라늄 잘 타지 않는 238을 갖다 때리면 238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알파 붕괴를 하게 되면 원소 기호가 2개 늘어나고 질량수는 4개가 늘어납니다. 바로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물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은 게 하나 더 커진 거죠. 자, 그 플루토늄은 정확하게 몇 프로가 만들어지느냐? 핵 발전소 안에서 1%가 만들어집니다. 1%. 그 만들어진 1%를 정제해서 핵폭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강대국들은 뭐가 필요했냐? 플루토늄이 필요했고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핵반응로가 필요했고 핵발전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를 그렇게 열심히 돌렸던 겁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그렇게 돌렸습니다. 미국은 1979년에 핵사고 나기 전까지 열심히 지면서 자기네들은 핵발전소의 기능도 그때까지는 인정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핵발전소를 만들어서 핵무장하고 나서 이제 가지고 있어 보니까 쓸 수 있는 폭탄이 무기가 안 되는 거죠. 지구는 핵 방사능의 세기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생명이 못 살다가 수십억 년 지나서 비로소 생명이 단세포 생명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출현해서 현재와 같이 충분히 핵 방사능 세기가 지금 2에서 3mm15 정도 됩니다. 자연 방사능. 그 정도로 낮아지고 나서 지금처럼 푸른 별 지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가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지금 대기권에서 2000여 했습니다. 핵무기를 떨어뜨리고 핵실험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왜? 핵무기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어봐 써볼 수도 없어요. 더 이상 핵무기 안 만듭니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수천 번 죽일 수 있는 핵무기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쓸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 핵무기를 헐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핵발전소에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을 섞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다시 지구의 핵 방사능 세기가 문제가 되느냐면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핵사고입니다. 핵사고는 인류의 의도에서 되는 것이 아니죠. 1979년에 핵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스리만 핵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최고의 경고였습니다. 사실 그때 모두 닫았어야 돼요. 핵발전소를. 미국은 자기네 나라 앉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 지났습니까? 35년 됐죠. 앉았습니다. 한 기도 앉았습니다. 그때 104개 정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닫고 있죠. 그리고 뭐 했느냐? 수출했습니다. 어디에? 한국에. 그런 거죠. 수출했습니다. 자기 나라는 위험하니까 안 하고 수출했습니다. 그렇게 수출한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핵발전소가 이제 불과 1986년이면요. 1979년에서부터 7년밖에 안 됩니다. 7년 만에 핵사고가 또 납니다. 어디에서? 체르노빌에서. 그 다음에 다시 25년 돼서 후쿠시마에서 또 핵사고가 납니다. 불과 32년 만에 인류가 3번의 핵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10년에 한 번 정도 핵사고가 나는 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치부됐습니다. 아까
민노희 교육감님이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고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허구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 1억 년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다. 핵발전소의 개수가 전체 우리나라 세계 지금 몇 개밖에 안 되냐면 불과 45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스리마일에서 하나, 체르노빌에서 하나, 후쿠시마에서 4개, 6개가 터졌습니다. 1%가 넘는 확률입니다. 비행기가 10대 중에 한 대씩 떨어지면 누가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환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환경이 됐을 때 이성이 있는 나라, 국민이 깨어있고 시민이 깨어있는 나라에서는 뭔가 대책을 찾지 않았겠어요? 유럽에서 체르노빌을 보고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계속 끌고 있는 한 우리의 후손들은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전기는 여전히 다 필요한 거죠. 그럼 전기 어떻게 할 건가? 똑같은 고민입니다. 전기. 에너지 없이 현대 문명은 유지가 1시간도 안 됩니다. 하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뭐가 필요한가요? 자본입니다. 자본을 투입하면 현대 과학 문명은 뭐든지 만들어냅니다. 뭐든지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태양광 산업, 풍력 산업,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간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에너지가 나오느냐? 자기네 전체 비중에 20% 이상이 다 올라왔다고 해요. 10년 만에. 20%가 올라왔다고 할 것은 얼마나 상황이냐? 우리나라 핵발전소 전기 비중이 제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탈핵희망 도로순례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100%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핵발전소 끄게 되면 전기 없이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바로 하는 얘기가 촛불 켜고 살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촛불 켜고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나온 전기 비중은 불과 정말 아닙니다. 30%입니다. 30%. 대체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것이 프랑스는 50% 정도 되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30%입니다. 대체가 가능한 거죠. 자, 유럽에서 특히 독일은 10년 만에 지금 몇 프로 되냐면 제가 그 자료집에도 소개한 것처럼 28%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 만에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됩니다. 가능해요.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연구 단계가 아니고 산업화되어 있어요. 그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가져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돈을 투자하면 됩니다. 자본을. 그런데 그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 핵발전소 한 기 지는데 얼마의 자본이 필요하냐면 3조 5천억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그 재생가능에너지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의 1년 예산이 1조 34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2011년. 그런데 2012년, 그 다음에 2012년도에 9,800, 하여튼 9,000 몇 배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8,000 몇 배 정도 줄어듭니다. 2013년도에 태양광 보급 사업의 전체 예산이 불과 512억 원. 작년에 250억으로 줍니다. 이것이 정책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을 키우느냐는 것은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유럽은, 독일은 2022년에 다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지금 23개의 햇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정확하게 전기량 기준 2배를 짓겠다고 합니다. 20년 안에 18개를 지어서 41개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햇발전소의 전기를 많이 의존하구나. 그런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무서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햇발전소의 개수에 비례해서 핵사고는 터지더라. 다시 말해서 그날에 햇발전소 하나, 둘 또는 10개 된 나라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104개일 때 터졌어요. 세계 1위였습니다. 66개의 구소련에서 터졌습니다. 두 번째 많을 때였어요. 세 번째 많은 나라가 어디냐?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58개는 다행히 건너뛰었지만 54개인 일본은 피해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됐냐? 한꺼번에 4개가 터지는 불행이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일본은 끝났습니다. 핵 방사능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맛도 냄새도 없습니다. 가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끝났습니다. 70% 영토가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70%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에서 방사능 세슘이 밥상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먹게 되면 그걸로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좀 이따 덧붙이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54개인 일본이 그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어디냐?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23개인 한국입니다. 명예나라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간다고 하면 이제 위험하니까 줄여가자. 그렇게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고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본이 신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쪽을 키우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18개를 던져서 몇 개를 채우느냐? 41개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104개에서 66개 많이 내려왔죠. 66개에서 54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젠 50개가 아니라 40개, 20개, 30개에서도 햇발전소 터지는 임계점에 도달한다고 보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후손들 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생명을 좌우할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나고 있느냐? 핵산업계의 자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핵사고를 당했는가? 일본은 노원전을 끝까지 폐쇄 안 했습니다. 후쿠시마 이력이 40년 3일 된 햇발전소입니다. 고리력이 지금 36년 됐습니다. 37년째 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후쿠시마 이력이 30년 수명인데 10년 연장했어요. 그리고 꾸역꾸역해서 두 번째 또 연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장하고 40년 들어가서 3일 만에 터집니다. 노원전이 터지는 데에서 더 취약합니다. 오래된 자동차 사고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꾸역꾸역 그야말로 햇발전소 사고가 나는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갔던 겁니다. 햇발전소 계속 돌리고 노원전 폐쇄하지 않고 그렇게 핵사고 다 했습니다. 방기를 무서우리 마치 닮아서 가고 있습니다. 고리력이 폐쇄하라고 그렇게 피해치게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수명 연장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해서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산하기관에 검사 의뢰했는데 수명 연장하는데 문제없다. 그렇게 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가 대한민국입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월성 1억이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월성유럽에서 그 폐핵력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산업계의 이 열차를 어떻게 세울 건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달리는 엄청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핵산업계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 말로만 합니다. 이것이 현실인데요. 그걸 어떻게 타결할 건가? 그것은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방사능 세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려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단지 위험한 것은 세포 핵 속에 물질의 핵이 아닙니다. 세포 핵 속에 DNA가 저장하고 있는 것이 인체 설계도입니다. 유전자 정보가 거기 그때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유전자 정보가 잘 저장되어 있고 유전자 정보가 그대로 잘 옮겨져 가면 그러면 그대로 똑같은 2세, 3세가 나오고 건강하게 계속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DNA가 그러면 외부의 에너지로부터 얼마나 견뎌낼 수가 있는가? 놀랍게도 그 에너지가 분자가 이제 원자로 바뀌는 거가 바로 이제 그 파괴되는 에너지인데요. 물이 산소와 수소로 바뀌는데 불과 5일렉트론볼트밖에 필요하잖아요. 5일 있으면 물이 산소와 수소로 기체로 바뀌어져요. 물은 사라집니다. 커봐야 7일렉트론볼트입니다. 오로지 7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를 세포에다가 주게 되면 세포의 DNA는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염기사슬이 끊어지고 유전자 정보가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전들이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한 번 찍는 거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엑스레이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번 찍고 맙니다. 물론 그때도 많은 세포의 DNA는 끊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복구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엑스레이는 한순간 찍고 맙니다. 그런데 그걸 6.6배가 되는 방사능 세슘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자, 이제 핵사고가 납니다. 일본처럼 핵사고가 나면 그 토양에는 방사능 세슘을 줬던 많은 핵방사능 물질들이 그야말로 한 층을 이루어서 쌓이게 됩니다. 거기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방사능 세슘이 내뿜는 방사선에 그대로 인체가 노출됩니다. 그것을 일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일부 피폭. 그래서 그 들어온 방사선에 의해서 DNA가 절단되는 피폭이 일어납니다. DNA가 절단되는 것을 피폭이라고 합니다. 방사선 피폭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래되어 있는 토양 위,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피폭이라는 게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방사능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받는 방사능의 세기가 1이라고 하면 2m 떨어지면 2분의 1을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4분의 1을 줄어듭니다. 10m 떨어지면 100분의 1을 줄어듭니다. 제곱의 반비례해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뭐를 통해서요? 방사능 세균에 오염되어 있는 얼음, 식료품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리가 1m가 아니라 얼마로 줄어듭니까? 예를 들어서 1mm로 줄어들었다고 합시다. 1mm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죠? 10의 -3승에 자생하면 10의 -6승입니다. 뒤집으면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가 되고 심장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체르노빌은 28년이 지났습니다. 28년 전에 피폭됐던 또 그 후에 계속 피폭되고 그 후에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 체르노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떠냐? 암으로 대부분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 그때 어린애가 지금은 성인이 돼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유전자 정보가 제대로 간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유전질환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유전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지금의 어린애들이 다시 성인이 돼서 아기를 낳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올까요? 인류가 그 땅에서 계속 인류가 존속을 하려고 하면, 후손을 계속 남겨서 살려고 하면 몇 세대를 견뎌야 되느냐? 10세대를 견뎌야 됩니다. 단 3세대도 못 견딜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체르노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미래냐? 28년 후에 일본의 모습입니다. 핵사고가 나게 되면 5년 후부터는 암 환자가 급증을 합니다. 이제 일본은 3년 좀 지났는데 5년 후가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그냥 예측이 아니라 있어온 일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것이 핵사고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핵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은 인류가 만들지 않았으면 그대로 땅속에 있어야 될 물질을 인류가 분열을 시켜서 토양을 시키고 바닥을 시켜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물질들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한 환경은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낼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버리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핵발전소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있는 공장, 그거는 핵발전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에서 벗어나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핵발전소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물론 끄면 됩니다. 우리가 핵발전소를 한꺼번에 다 끄면 우리나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이 겨울인데요. 난방을 못하게 될까요? 한 열흘 정도 못할 겁니다. 열흘 정도. 여름에 한 열흘 정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경우를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나서 54기가 동시에 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정전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그 상황에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공장이 안 돌아가느냐, 에어컨이 안 돌아가느냐, 다 돌아갑니다. 일단 전략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전략을 합니다. 전략을 했더니 아까 점심 식사 자리에서 김양호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전략한 것만 가지고도 원전 13기 분량을 갖다가 전략을 해냈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동안 되지 않았던 가스 발전소는 원가가 많이 맥히기 때문에, 물론 공해는 적게 나오지만 적게 돌립니다. 그거 돌리고 공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비상발전기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건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됐습니까? 3년 전 지났죠. 7천만 킬로와트요. 7천만 킬로와트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갖다가 유치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투자 유치 받았어요. 어떻게? 일본이 자기네 업체로부터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책을 유인해내는 겁니다. 핵발전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7천만 킬로면 얼마나? 예, 그것도 한 13개 정도의 분량에 해당됩니다. 10년 내에, 먼저 전 총리가 와서 얘기했어요. 10년 내에 이제 54기 분량에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일본에서 일어나게 된다. 자기네들은 지금 그 길로 정책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정책 전환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정책입니다. 정책. 그러면 그런 정책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본을 투입을 해서 기업이 자본을 투자할 때는 그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투자를 합니다. 수익을 올리는 것이 보장을 해주게 되면 너도나도 돈을 투자합니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시국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FIT라고 해서 발전차의 지원제도라고 해서
고정된 발전 단가를 갖다가 아주 계약을 통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앞으로 향후 20년간은 지금 현재 100원인 전기료 원가가 50원에 떨어지든 얼마에 떨어지든 150원에 계속 사주겠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유럽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갖다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요, 2006년도에 제가 우리 대학교 강원도 삼척 캠퍼스 공실관 옥상에 50kW짜리 태양광 발전소 제가 유치해서 세웠습니다. 그때 70%를 국가에서 보조해 줬어요. 70%. 그리고 발전 차액 지원제도 그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150원에 계속 170원에 계속 사준다고 했어요. 고정적으로. 그때 원가가 100원인데. 그렇게 하면 투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2005년, 6년, 7년 이때 계속 그 태양광 산업, 풍력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번에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정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책이 바뀝니다. 무슨 정책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안 해야 될 사업에다가 갖다 돈은 돈대로 없앴고, 자연환경은 자연환경대로 다 파괴됐습니다. 그렇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춤을 추는 겁니다. 그렇게 엉뚱한 데서 돈 쓰면서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전 차액 제도 물론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제도 없어졌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고작 250억 태양광 지원 사업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햇발전선을 끊임없이 지키고.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바꿔낼 거냐.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정책을 대기업의 입맛대로 맡겨놓고 대기업이 정신을 차려서 아니면 개과천선을 해서 이제 우리는 아무리 봐도 햇발전로서보다는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쪽이 좋아 보니까 그러려 하겠습니다 하고 바꾸기를 기대할 건가? 그렇게 못합니다. 일본도 그렇게 못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간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바꾸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정책을 바꿔내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책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우리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손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른손 또는 왼손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이 손으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삼척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삼척에다가 또다시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삼척 시민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크게 다양한 일입니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일사부진의 원칙이 있는데 핵발전소를 한번 백지화시켰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1998년도에 원자 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제하고 관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전 백지화 기념탑까지 세웠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핵발전소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으면서도 그 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반의 의지를 후손에게 계승한다. 그런데
또 반의 의지가 드러나야 될 일이 생겼던 거죠. 정부가 2010년도에 지난 시장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똑같이 흑발조도 예정구역으로다가 호실해 놓은 겁니다. 삼척 시민들은 불과 12년 전 일을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백지화 시켰는데 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울 수밖에. 왜? 그때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1992년도에 이제 발전소 움직, 1982년도에 일방적으로 갖다 놓고 움직이자 근동면의 중심이 돼서 이 반투의 이제 실제 반투의 투쟁에 들어가는데 햇발천수가 위험하다. 단지 위험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에도 환경운동연합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활동가를 보내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뭘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핵이론에 대해서 물성적인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야, 이거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터전이 그냥 망가지게 됐구나. 완전히 내용을 아신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그래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치화시켰는데 10년 또 지나 12년 지나서 또 한다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켜야죠. 이 삶의 터전을. 바다를 지켜. 그래서 다시 싸워서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십시오. 삼척에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핵발전소 계속되는 정책으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얼마나 위기에 처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막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두 각자 자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있으니까 나가서 막을 수가 없잖아.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 선수.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앞장서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겠다. 내가 핵을 막아내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내 받들어서 하겠다. 그런 분이 나오면 당연히 시민들은 그분을 뽑아주기만 될 거 아닙니까? 삼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맡겠다는 분이 나와서 뽑아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우리 김양호 시장님이 반의 후보로 당선돼서 맨 처음에 하신 게 뭐예요? 주민투표를 해서 확실하게 주민의 의사를 보여서 정부에다가 해제를 요구하겠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한 겁니다. 정부? 물론 하지 말라고 자기네들은 싫으니까. 왜? 햇발전소 계속해야 되니까. 햇발전소 왜 계속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못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 사망하든 뭐라든. 그래서 부안처럼 부안의 승리의 역사가 삼척에서 다시 재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투표를 그 투표의 명부가 선거에서 하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5만 8천 명, 6만 명. 그걸 갖다가 선관위에서 안 해주니까 투표의 명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세금 다 내가지고 꼬박꼬박해서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게 하는데 왜 선관위는 삼척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조합장 선거도 다 위탁해서 맡아주는 국민의 생각이 어떤가 알아본 것 뿐입니다. 주민투표요? 투표가 최고의 정치행위입니다. 투표로 결정된 것은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무시하는 한 이 시스템, 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제도를 무시하고 왕정으로 가든지 하기 전에는 민주주의권을 유지하는 한 투표에서 나온 민의를 갖다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일본처럼 되면 다 끝나는데 반경 300km면 어디로 가든 300km 다 들어간다고 해요. 삼남지방이 우리 동해안이 다 오염이 돼서 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에서 세균이 나오는 한 우리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왜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는 나올 겁니다.
삼척처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모든 걸 떠나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시장, 군수, 도지사부터 해서 모두 삼척을 지지한다. 우리는 흑발수수 반대한다. 엄청난 일이죠. 그야말로 강원도의 힘입니다. 강원도가 생명의 땅인 것처럼 강원도민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보존할 겁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지켜낼 겁니다. 핵으로부터 지켜낼 겁니다. 바로 그 역할을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시고 다 이제 해서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드린 그 지금 토론집에 제가 에너지 절약과 그 다음에 또 대한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얘기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에너지 전략, 대한에너지 교육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어떠한 사람들을 길러내면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사람들처럼 길러내면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춥고 또 추우면 춥게 살고 더우면 덥게 살았어요. 그리고 걸어다니고 차 별로 안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사는 애들로 길러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자연 안에서 조금 춥고 조금 덥게 사는 그런 애들로 그런 사람들로 길러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많이 소비하는 거가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바꿔주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의 집에서 적당한 크기의 자동차가 굴리고 없어도 괜찮고 또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사하게 사는 거가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내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많이 안 쓰는 나라 됩니다.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과 활동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잠깐의 지식은 쌓이겠죠. 결국은 자기가 몸에 밴 아주 적게 쓰고 하는 거에 몸에 된 애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길러낼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죠.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국은 그러한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걸려서 만들어졌던 석탄 또 가스 이러한 수억 년의 시간이 경과되지 않고도 바로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만드는 과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에너지로 또 바람이 불면 전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원으로 이제 차츰차츰 옮겨가야 된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해야 됩니다. 전략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첫 번째 발전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에너지라고 해도 어떻게 쓰느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냐, 똑같은 난방을 하더라도 집을 갖다가 단연히 잘 되어 있는 집을 짓게 되면 똑같은 에너지 가지고도 똑같은 난방을 하더라도 절반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춥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따뜻하게 사는데도 절반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에서는 지금 그 에너지 그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건물은 다 그런 쪽으로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 구조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절대량을 줄여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배로 늘리겠다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 아니면 맞습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줄이고 그러면 이제 생산해야 될 에너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 생산해야 될 에너지는 충분히 재생 가능 에너지가 가지고 갈 수 있다. 자, 이게 대안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실천해서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느냐? 삼척처럼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책을 마음속만 생각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탈핵, 척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요구를 강하게 해서 누구든지 법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인지 법을 집행해야 되는 분들인지 나라 살림을 해야 되는 분들인지 누구든지 다 이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의 요구를 그대로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가신 거 아니겠어요? 탈핵을 하러 가신 분들이 그 법을 그렇게 만들 것이고 나라 살림을 그렇게 하게 되면 정책은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도 지금 얘기하는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럽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탈핵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면의 바다와 지금 땅이 온전합니다. 핵으로부터 깨끗합니다. 지금 우리는 깨끗한 땅과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바다와 땅을 우리가 정책을 요구해서 우리가 뽑아놓은 유전자들이 우리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깨끗한 땅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